1800년대엔 유럽도, 1900년대엔 미국도, 1950년대엔 일본도 이머징 마켓이었습니다. 세상은 늘 변하기에 누군가는 변화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큰 흐름을 읽는 힘, 미래에셋.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바른 펀드 투자의 길잡이 슬기로운 펀드 생활의 전지원입니다. 이제 12월도 서서히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입니다. 어떻게 좀 다들 좋은 계획 있으신가요? 어제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서 이 크리스마스가 과연 올까 좀 이런 실감이 나지 않는데 크리스마스 전날 이브날과 크리스마스 날은 좀 많이 추워진다고 하네요. 연인들끼리 거리를 걸으실 계획이신 분들에게는 날씨가 추운 게 호재일까요? 네, 자, 슬기로운 펀드 생활 빨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 나누실 분 모셔보도록 하죠. 미래에셋 자산운용 마케팅 본부의 진동희 과장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꾸 특집으로 과장님이 빠지시니까 제가 이름이 입에 자꾸 붙지를 않잖아요. 과장님은 혹시 크리스마스 때 좋은 계획 있으세요? 뭐 가족들이랑 같이 지내는 게 제일 좋은 계획이죠. 뭐. 아, 네, 그러시군요. 네. 자, 벌써 우리가 3주 전이에요. 이 지난 2주 동안은 이제 셀프랩에 대한 특집도 보내드리고 또 지난주에는 1년 동안의 어떤 펀드 시장 동향 이런 부분들 정리를 해드리느라고 3주 전에 말씀해 주셨던 거를 아직 저희가 마무리를 짓지 못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셔야죠. 네. 3주 전인 얘기라 다 기억을 하실지 솔직히 좀 궁금한데요. 오늘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3주 전에 못다 했던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나머지 2시간, 그러니까 오늘 못다한 이야기 해드리고 남은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는 이제 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또 알면 재미있는 파생 상품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파생 상품 네.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죠. 네. 먼저 화면을 잠깐 보시죠. 네. 지난 시간에 제가 1번과 2번, 그러니까 무역금융과 국제수지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을 말씀드렸었는데, 세 번째 통화량 지표의 M1, N2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시장 조작 정책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나시지 않는다면 다시 보기라는 저희 기도가 있으니까 네. 한번 가서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못됐던 얘기 중에서 이제 통화량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 언급을 했었지만 통화량 지표 이 M1, M2, LFL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는 당연히 M2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유동성 지표의 하나인 통화 증가율, 즉 M2의 증가세가 최근 높지 않아 보이지만 이는 지난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잠깐 복습을 한 겸해서 M1과 M2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M1, M2는 쉽게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돈의 양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게 통화량 지표지 않습니까? 즉 통화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화면을 보시죠.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것도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통화 지표 및 유동성 지표를 나타내는 표인데요. M1은 이제 협의 통화라고 합니다. 협의 통화라고 하니까 좁은 의미의 통화라고 하는데 현금과 결제성 예금으로 구성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결제성 예금은 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과 같은 그런 예금 취급 기관에서 취급하는 요구불 예금과 저축 예금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결제성 예금은 비록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과 즉시 교환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능면에서 현금과 거의 같게 취급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M1, 즉 협의통화는 유동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단기 유동성 수준을 파악하는 데 이제 적합한 지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M2는 협의 통화보다 좀 더 넓은 통화, 그러니까 광의 통화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M1에다가 정기 예금, 정기 적금, 그리고 정기 부금 등 2년 미만의 이제 금융 상품을 더한 게 M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 예금이나 적금이나 수익증권, 그리고 CD나
MMF, 환매 조건부 채권, 그리고 뭐 CMA 계좌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상품은 뭐 수시 입출금식 그런 요금을 예금이나 그런 예금과는 달리 일정 기간 저축이나 투자 목적으로 돈을 굴린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이자만 포기한다면 쉽게 이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그 넓은 의미의 통화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게 M2가 되는 겁니다. 제일 많이 쓰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부터 배우지 않은 부분인데요. LF는 금융기관 유동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M2가 이제 만기 2년 미만의 금융상품을 더한 걸 알지 않습니까? LF 같은 경우는 M2에 만기 2년 이상의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 뭐 생명보험, 뭐 계약준비금, 그리고 뭐 증권금융 예수금 등을 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M3로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2000년에 IMF의 그 기준을 도입을 하면서 LF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M2에 비해서 만기가 긴 만큼 저축의 성격도 강하지만 필요하면 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M1이나 M2에 비해서는 현금화하는 게 유동성이 좀 많이 떨어지긴 떨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L 같은 경우는 가장 넓은 의미를 가지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이 발행한 각종 채권과 어음 등이 총망라가 되죠. 그래서 즉 L은 금융기관이 공급하는 유동성만을 포괄하고 있는 그 LF를 포함한 한 나라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유동성의 크기를 재는 그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정체를 거시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 포괄적인 지표가 또한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느끼셨습니까? 이게 M1에서 L로 갈수록 그 통화의 범위가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글자 수도 점점 많아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L로 갈수록 점점 현금화하기, 즉 유동화하기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동 유동성 같은 경우를 파악하는 데는 M2가 가장 그 적당하다는 것이 모든 경제학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LF나 L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많은 통화량을 포함하기 때문에 시중 유동성의 흐름을 대표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고요. 또 M1은 지나치게 협소하고요. 그래서 M2가 통화량 지표로는 제일 많이 쓰이고 사실 신문에서도 제일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M2일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신문에 많이 나오는 거를 봤는데 네. 오늘 과장님 말씀을 좀 설명을 들으니까 이 의미가 확실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특히 말씀하신 대로 복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제 앞서서 보여주셨을 때 얘기해 주실 만한 이제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중화 정책하고 지급 준비율도 있었잖아요. 네. 말씀 부탁드려요. 네. 그 앞 시간에 제가 공개 시장 정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 시장 조작 정책은 한국은행이 이제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통화안전증권을 발행을 해서 이제 그 채권을 매매를 공개 시장에서 채권을 매매하면서 이제 통화량을 조정하는 걸 공개 시장 조작 정책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뭐 공개 시장이라는 말 자체가 공개적으로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매매하는 데서 통화량을 비롯된 데서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원리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그 한국은행이 채권을 팔아서 한국은행으로 이제 원화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만큼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채권을 팔아서 발행을 해서 그 한국으로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하는 걸 이제 매입을 하면은 이제 현금이 또 나가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에서. 네, 그러면 그렇죠. 통화량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통화량을 증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화정책이란 말도 신문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중화정책이란 말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공개시장 조작 정책을 생각을 하시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시장 조작 정책의 원리는 한국은행이 그 원화 가치를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 사용하는 그러니까 외환 개입을 할 때 이제 나타내는 말이 이제 그 중화 정책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달러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뭐 달러 가격을 지지할 필요가 있을 때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달러를 사들여서 환율을 이제 지키게 되고 그러니까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을 저희가 너무 낮거나 떨어지게 되면 조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네. 한국은행이 개입했다, 국가가 개입했다 이런 말들은 다 이런 식으로 뭐 달러 가치가 너무 오르거나 높게 돼서 지금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절상이나 절하가 되게 되면은 저희가 수입이나 수출입에 조금 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네. 조절하기 위해서 시장 정책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달러를 사들여서 환율을 올린다라고 했을 때 계속 달러를 사들이게 되면은 원화가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은 원화가 자꾸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러면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 네. 이럴 경우에 채권을 발행을 해서 채권을 팔면은 그 원화가 흡수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달러의 환율, 그러니까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화를 풀어서 달러를 사고
그 원화가 풀린 거를 다시 채권을 발행해서 원화를 흡수하는 거. 양쪽의 두 가지 정책을 한꺼번에 취하는 정책을 중화 정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해하시면 굉장히 쉬운 얘기입니다. 중화 정책은 간단히 그냥 그 환율 정책과 공개시장 정책을 병행을 해서 통화량을 유지시키는 거를 중화 정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달러를 사면 달러는 줄겠지만 원화는 늘어나고 이때 채권을 팔아서 그 늘어난 원화를 회수하는 게 이게 중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혹시 네. 이해가 그러니까 되십니까? 쉽게 이해하자면 한쪽에서는 풀고 한쪽에서는 다시 그 그렇죠. 푼 거를 예. 흡수한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통화량을 계속 지켜 나가는 겁니다.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통화량을 조절하는 게 또 당연히 네, 한국은행의 그렇죠. 일이니까요. 예, 그래서 또 그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에는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최근에 중국에서도 뭐 금리를 올리기 전에 뭐 지급 준비율을 몇 차례 인상을 한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 지급 준비율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는 것과 그리고 또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는 것도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최초에 그 은행에 자금을 공급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은행은 이를 토대로 대출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돈은 결국 대출이 된 다음에 다른 은행 쪽으로 이제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입된 예금에 대해서 은행은 지급준비금을 빼고 이제 대출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지준율이 인상이 되면은 지급준비율, 즉 내가 지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돈의 양을 늘리게 된다면은 그만큼 대출하는 양이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지준율을 높이게 되면은 당연히 돈을 더 대출을 못하게 되니까 통화량이 줄게 되는 거고 지급 준비를 낮추면은 더 많이 대출을 할 테니까 통화량이 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즉 은행의 대출 감소 같은 경우는 결국 다른 은행의 예금액 감소를 이제 야기시키고 여기서 또 지급 준비율로 인해서 통화량을 또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화 정책과 지급 준비율 정책은 둘 다 이제 통화량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조절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화 정책하고 네. 그리고 공개시장 조작 정책도 말씀을 해주셨고 네, 지급 준비율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3주 전에 저희가 했던 프로그램 제목이 이제 경제 상식이었는데 예. 참 이 경제 상식이 올라가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예. 네, 자 이제 어느 정도 지난 시간에 못한 얘기는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파생 상품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된 게 아닌가 예. 싶은데요. 조금 기대가 되면서도 걱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파생 상품 하면 굉장히 딱 이 파생 상품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예. 파생 상품도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금융 용어 같은 경우에 제가 앞에서도 이제 그 경제 상식이라 해서 뭐 이런 중화 정책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떤 정책을 한마디로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힘들죠. 그래서 비슷한 단어를 찾는데 그 단어의 의미를 알고 나면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게 많습니다. 네. 파생 상품도 마찬가지로 단어나 뭐 상품의 종류가 많아서 어렵게 느끼실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나면은 파생 상품도 다 쉽습니다. 세상에 어려운 거는 단지 우리가 몰라서일 뿐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네. 가지고 이제 좀 알아가고자 이제 노력을 한다면은 사실 어려운 건 별로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많이 접해보지 못하고 또 몰라서 생기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2시간 동안 저랑 같이 파생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면 어느 정도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접근하기가 좀 쉬워지시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세상에 어려운 거는 내가 모르기 때문이다. 오늘의 명언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승기로운 팔던 생활 2학기에 들어와서 제가 예전에 그 뭐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 얘기를 하면서 파생 상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교환사채도 얘기를 해드렸었고 그리고 그 방금 제가 말씀드린 복합 파생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언급을 사실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시는 분들은 좀 더 그 거리감 없이 이제 들으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실 기억력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 생각도 계속 유지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 복습을 해야 되고 또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갑자기 이제 좀 원론적인 얘기를 자꾸 들어가는데요. 사람이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내가 뭐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것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작심삼일이면 3일마다 한 번씩 계속 마음 먹으면 이렇게 지켜나갈 그렇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억력이나 의지나 계속 이제 반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 방송할 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이제 그 파생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그 파생이란 말의 그 뜻을 혹시 아십니까? 네. 그냥 일반적으로 파생이라고 하면 뭐 어디서 파생됐다. 네.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파생이라는 거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사물이 어떤 근원으로부터 이제 갈라져 나와서 생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하면 파생 상품은 근원이 되는 어떠한 금융 상품으로 갈려 나와서 생긴 상품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격가지 상품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셔도 괜찮겠죠. 네. 자세히 말씀드리면 어떤 상품의 가치가 원론적인 기초 자산, 그러니까 우리가 언더라잉 어셋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즉 1차 상품의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품을 파생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1차 상품의 가격이 변하면은 거기에 파생되는 상품이 같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생 상품은 뭐 2차 상품이나 아니면 변형 상품, 혼합 상품 등으로 이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1차 상품의 가격이 그 파생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1개월 뒤에 금 1kg을 1,000만 원에 사기로 했다고 이제 계약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근데 1개월 뒤에 금값이 갑자기 뛰었습니다. 그래서 2배인 2천만 원이 됐다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 계약의 가치만 두고 봤을 때 그 가치 같은 경우는 차익인 1,000만 원이 되겠죠. 네. 내가 한 달 후에 금 1kg 1,000만 원을 사기로 했는데 지금 2천만 원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거 계약서만 가지고 가게 되면 이 계약서가 1,000만 원의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파생 상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방금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게 아마 이제 선물이 그렇습니다. 아닌가요? 선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생 상품은 단지 그 어떤 기초자산의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그냥 계약 조건을 붙인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 상품의 가치에 의해서 네, 거기서부터 파생된 그 다음 계약의 가치가 변하게 되는 것 그렇습니다. 맞게 이해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파생된 상품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말씀도 하신 대로 이게 선물 계약인데요. 제가 그 선물과 옵션 계약이 가장 대표되는 파생 상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잠깐 보시면 원래 파생 상품 같은 경우는 그 실물을 가지고 있는 곡물이나 그런 원자재 등 상품을 대상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뭐 이런 금리나 환율 그리고 뭐 주가 같은 금융 상품에서 활용이 되면서 크게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기초자산이 곡물이나 원자재 같은 상품이면 상품 파생, 그리고 기초자산이 환율이나 금리, 주가 등 금융 자산일 경우에는 금융 파생이라고 이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파생 상품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선물 옵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품 파생도 있고 금융 파생도 있고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뭐 옵션 거래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파생 상품이 급격하게 발전하게 된 계기라든가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계약 자체를 좋은 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매력이죠. 네. 예, 거기에다가 그 제도적으로 이런 게 뒷받침된다면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파생 상품이 급속하게 발달된 계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은 5가지가 가장 큰 발전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걸 또 알면은 굉장히 또 파생 상품에 대해서 쉽게 이제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요. 네. 먼저 이제 변동 환율제입니다. 그 변동 환율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제가 역사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예전에는 금본위 제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가 다 금을 갖고 있는 것만큼 경제량을 갖고 있다고 이제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0년대에는 세계대전 이후니까 전 세계가 다 이제 전쟁 이후니까 복구를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전에는 뭐 그 금을 갖고 있는 게 경제량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하려고 해도 돈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다 전시 이후이기 때문에 각 국가마다 환율을 매길 수가 없었죠. 어느 네. 한 국가에서 막 돈을 발행을 했는데 그걸 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로 혼란이 많았던 시기에 이제 미국이 그때 혜성같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등장을 해서 전 세계 어디서든 그 1온스 한 28g 3호g인가 그런데 그 1온스를 갖고 오면은 금을 1온스를 갖고 오면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달러를 35달러를 주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전 세계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어디 가나 똑같이 환율이 불확실한 시기에 금 1g만 가져가면 35달러를 주기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미국이 기축통화를 자리를 잡게 된 거죠. 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금 본위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금 본위제도니까 금을 갖고 있는 것만큼 내가 경제를 갖고 있었던 건데 처음 이때 이제 화폐라는 개념, 즉 신용화폐라는 개념, 달러라는 게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이 달러를 많이 발행을 하게 되면 발행할수록
그 경제량 자체가 옛날 금 본위도 이만큼보다 더 많이 발행하게 되니까 경제량이 또한 늘어나게 된 거죠. 유동성이 네. 증가하게 된 거죠. 이게 거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세계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풍부하고 돈이 많아야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경제 발전을 또 일으킨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변동 환율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계속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네. 어찌됐든 그 브레튼 우주 체제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944년에 이제 그 미국의 그 동북부에 있는 브레튼 우주라는 곳에서 이제 발표가 된 건데요. 이때 이제 온스당 35달러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를 들은 고정 환율제가 시작된 게 이 브레튼 우주 체제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브레튼 우주 체제는 거의 30년 동안 1970년 초반까지 계속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 규칙 통화의 자리를 잡았고 전 세계에서 이 기간 동안 금 1온스는 35달러의 가치를 이제 지니게 된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에 대해서 미국은 굉장히 많이 수혜를 당연히 받았을 거고요. 전 세계도 이에 의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겠지만 미국의 경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신용화폐다 보니까 미국은 계속 달러를 찍어냈겠죠. 근데 금의 양은 변하지 않았는데 얘는 전 세계에 어디로 가나 금 1온수를 주면은 35달러를 무조건 줘야 되는 겁니다. 미국 같은 네. 경우는. 그러니까 달러가 옛날에는 뭐 10,000장밖에 없었는데 그게 뭐 100만 장이 됐다. 근데 화폐 가치는 즉 많으면 떨어지게 되겠죠. 화폐 가치는 자꾸 떨어지는데 금에 대해서 무조건 35달러밖에 받지를 못하니까 미국이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1971년에 더 이상 이 금태환을 못 해주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거의 3, 4년 동안 전 세계가 이제 또 막 흔들리다가 76년에 이제 킹스턴 체제라고 이제 우리가 그때 변동 환율제가 도입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브레튼 우주 체제의 고정 환율제가 마감을 내리고 76년에 이제 브레튼 우주 체제가 되면서 변동 환율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통화량에 맞게 이제 모든 그 화폐가 자기 가격을 찾기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네. 전체적인 발전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킹스턴 체제나 이거는 사실 변동할지 얘기하기 없어요. 근데 경제 상식이면 알아두면 굉장히 좋으실 그런 역사적 얘기입니다. 왜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됐는지, 그리고 왜 세계가 고정 환율제에서 변동 환율제로 지금 유지가 됐는지. 최근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앞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뭐 홍콩 같은 경우는 달러 페그제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달러하고 같이 홍콩 달러가 움직이는 건데 이런 식으로 모든 전 세계가 다 변동 환율제를 다 채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도 계속 환율에 대해서 그 아래 위로 이제 그 벽을 쳐놨기 때문에 자꾸 미국이 그거 풀라고 이제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통화와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변동 환율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환율과 금리의 이제 변동성이 증가하게 되겠죠. 예전에는 고정 환율제였으니까 환율이 변동이 없었겠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환율과 금리 위험에 처한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위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실 맨 처음에 이 파생 상품, 금융 파생 상품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파생 상품 이용이 증가하게 되기 시작을 했었죠. 네. 예, 하지만 이 파생 상품이 발달하게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약 단위가 돈이 별로 없어도 계약만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게 자꾸 투기 거래가 되고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긴 게 또한 이 파생 상품이기도 하죠. 그래서 네. 그 제가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려서 우리는 지금 파생 상품에 대한 발전에 대한 그런 배경을 말씀드리고요. 네, 근데 그런 역사 얘기는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원래 고등학교 수업할 때도요, 예. 선생님께서 이 책에 있는 내용 외에 그 다른 얘기 말씀을 해주시면 그게 원래 더 귀가 트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 화폐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은 저희 미래에셋 미디어에 보면 이제 닥터엠의 테마경제사라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예, 그거를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예. 말씀해 주시죠. 예, 그리고 이제 그 파생상품이 발전하게 된 배경으로는 선물거래소의 등장입니다. 제가 제도적으로 이게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이 선물거래소의 등장으로 파생상품의 거래가 이제 표준화되고 그래서 이제 거래의 안정성이 확보됨에 따라서 파생상품의 다양한 사람들이 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장치가 마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99년 2월 1일에 설립 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4월 부산에서 미국 달러 선물과 그리고 양도선 예금증서인 CD 그리고 그 금선물, 미국 달러 옵션 이렇게 4개의 상품으로 개장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 전인 2005년 1월 달에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해서 그 한국증권거래소와 코스닥 그리고 한국선물거래소 코스닥위원회가 이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합병이 됐죠. 출범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선물시장 본부로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물거래소가 등장을 하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세 번째는 파생 상품은 당연히 거래가 굉장히 편하고 또 이런 레버리지 효과는 지렛대 효과라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지뢰를 올리면 크게 방영하는 그런 효과라 그러죠. 그래서 네. 대출이나 그런 걸 많이 늘려서 돈의 가치를 이제 증대시켜서 거래를 하는 건데요. 그 파생 상품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거래 및 관리가 용이하고요. 또 현물 상품보다 거래에 따른 그런 자금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투기 및 해칭의 그런 거래 목적 달성이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급속히 발전이 되기 시작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달러 선물을 예로 들면은 달러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1만 불을 사려면 뭐 최근 환율이 1,130원 정도 하니까요. 뭐 1,130만 원 정도를 이제 지불을 해야 되겠 텐데요. 파생 상품은 달러 그 선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약 60만 원의 증거금만 주면 됩니다. 참고로 그 코스피 선물은 위탁 증거금률이 15%만 있으면 되고요. 달러 상품은 선물 같은 경우는 5%만 있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0만 원만 갖고 있으면 1만 달러를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진짜 1만 달러를 현찰로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1만 달러에 해당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상품은 기초자산 대비해서 증거금이 낮고 레버리지 효과가 높기 때문에 더 확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상품 설계가 용이하죠. 예를 말씀을 드렸지만 수요자와 공급자에 맞게 그런 계약 조건만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첨단 기법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그 파생 상품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융 같은 경우는 그 뭐 각종 이론이나 기법 및 전산 시스템 발전으로 파생 상품이 거래 및 관리가 용이해진 게 이제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그 외에 뭐 금융위기 이전의 그 범세계적인 규제 완화와 그리고 그런 이런 제도적인 그런 뭐 막는 거를 많이 푸는 것도 이제 한몫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근데 파생 상품 하면요. 네. 사실 이번에 이제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의 문제점이 사실 좀 드러났잖아요. 예. 그래서 파생 상품 하면은 사실 이미지가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안 좋아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무엇이든지 올바르게 잘 이용을 하면은 굉장히 좋겠지만 욕심에 들어가게 되면 항상 무리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제도에 또 그런 걸 이용을 해서 또 무리하게 하다 보면은 큰 손실이나 큰 게 아닌 게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겠죠. 네, 예. 뭐든지 넘치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원래 그 파생 상품이 이미지가 그렇게 조금 안 좋아지기 전에 그 파생 상품이 왜 생겼고 원래의 목적은 뭔지를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그 파생 상품이 금융시장에서 폭넓게 이렇게 사용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은 거래 목적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그 파생 상품의 거래 목적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해지 거래와 투기 거래와 재정 차익 거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지 거래는 현재 보유 중이거나 미래에 보유 예정인 환율, 금리 주가 및 상품 등의 장래 가격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입니다. 파생 상품이 맨 처음 생기게 된 배경이기도 하죠. 두 번째 투기 거래 같은 경우는 실수요와는 무관하게 파생 상품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거래를 하여 수익을 내기 위한 거래입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파생 상품 사고는 여기서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재정 차익 거래입니다. 그 차익 거래 또는 알비트리지 거래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시장 간 또는 상품 간의 시세 불균형에 따른 단기적 이익 기회를 노리는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동네 시장에서는 사과가 1,000원인데 옆 동네 시장에서는 1,200원일 경우에는 동네 시장에서 사서 옆 동네 시장에서 팔면 200원의 수익이 나겠죠. 네. 이렇게 단기간에 상품 배송비는 간의 무료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상품 간의 가격 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위험 없이 거래를 하는 것을 재정 차익 거래라고 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시간이 어느덧 8시 59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참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제 또 다음 시간까지 파생 상품을 이어가기로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다음 네. 시간에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 이제 슬기로운 펀드 생활 쪽지 시험으로 넘어가 볼까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슬기로운 펀드 생활 쪽지 시험 많이 기다리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요. 먼저 네. 지난주 문제를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정답까지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죠. 네, 지난주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경제 지표를 산출을 할 때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경제 지표가 실제 경제 상황보다 위축되거나 부풀려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가 이제 문제였었죠. 네, 정답은요?
기저효과였었죠. 네, 아주 이 기억에 남을 만한 힌트를 주셨었는데요. 네. 예, 약간 오그라들었던 그런 힌트를 주셨습니다. 네. 기저효과 정답, 기저효과 맞춰주신 분들이 네. 많이 계십니다.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세 분을 추첨을 했는데요. 이 세 분 추첨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슬기로운 펀드 생활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면 어떻게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을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닉네임으로 산사랑과 주식사랑 그리고 이슬 하나 쓰시는 분들 세 분을 저희가 추첨을 했는데요. 경제 관련 도서를 상품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수령 방법 말씀드린 대로 저희 슬기로운 펀드 생활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오늘 문제 드려야죠. 오늘 어떤 문제 준비를 하셨을까요? 예, 오늘은 그 화면에 나가지 않고 제가 이제 목소리로만 들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네, 제 즉흥 목소리를 퀴즈인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사실 말씀드린 얘기 중에 하나인데 오늘의 퀴즈는 이겁니다. 그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시장 간 또는 상품 간의 시세 불균형에 따른 단기적 이익 기회를 노리는 거래를 무슨 거래라고 할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방금 뭐 차익 거래, 뭐 알비트리지 거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답은 무엇일까요가 정하시면은 이게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너무 많은 말씀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네. 네, 제가 배송비 무료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네. 자, 저희 뭐 정답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저희 방송을 다시 한번 이렇게 리와인드 하셔서 보시면 충분히 어느 부분인지 아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슬기로운 펀드 생활 쪽지 시험까지 퀴즈까지 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바쁘게 달려왔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파생 상품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 들려주실 거죠, 예. 과장님? 네, 그럼 오늘 진동희 과장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슬기로운 펀드 생활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은 안개가 꽤 많이 끼더라고요. 그런데 이 안개 속에 먼지가 많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호흡기 안 좋으신 분들께서는 조심해야 된다고 기상청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펀드 생활 다음 주 화요일 오전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